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세월이 정말 빠르게 많이 지나면 당산도 변한다던데 유일하게 안 변하고 줄지 않은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부당한 노동자들의 대우나 발전과는 달리 점점 안 좋아지는 자연 환경,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가짐까지도요. 저는 늙은이라서 그런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신문을 봅니다. 그리고 뉴스를 시간대마다 봅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 돌아가는 세상을 알 수 있어요. 옆에서 저희 손자놈이 허구한 날 똑같은 뉴스 나오는 거 뭐하러 보느냐고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만 보면 치매 온다고 걱정하네요. 어린 손주 눈에는 그 소식들이 다 같은 말 같겠지만 저는 아닙니다. 그런 사건들의 피해자들이 다 같은 사람들이 아니듯 저라도 사망한 피해자나 다친 사람들, 슬픈 사연의 사람들의 이름을 한 번씩 더 읊어보게 되네요. 그들이 그저 뉴스에서 스쳐 지나가는 긴 마무개가 아니고 어느 가정의 가장, 아들, 손자, 할아버지, 할머니일 수 있으니까요. 제가 30여 년 전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뉴스에 누가 죽었다, 무슨 사고가 났었다는 같은 기사를 볼 때면 한심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저게 다 철딱서니가 없고 생각이 짧아서 저런 선택을 하는 거야. 지 마음대로 죽을 생각하기 전에 지 낳아준 부모 한 번이라도 생각했어봐. 그랬으면 저렇게 허무하게 자살이나 하겠어? 한심한 것들. 죽으면 뭐 대단한 위인 취급이나 해주는 줄 아나? 그저 고인되는 거지. 저딴 것들 뭐 잘했다고 뉴스에서 들어주나 몰라? 아예 관심을 안 가져둬야 저딴 짓도 안 하지. 수십여 년 전에도 지금과 같았습니다. 괴롭힘을 참지 못해 자살하는 학생, 우울감을 이기지 못해 생을 마감한 사람들, 아니면 빚이 많아 감당할 수 없는 삶에 자살하는 일가족. 그런 사람들을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기기보다는 전 그저 한심한 사람들 보듯 혀를 차댈 뿐이었습니다. 그저 마음이 약해 빠져서 제일 쉬운 방법을 택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속사정,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 고려해보려 하지 않고 말입니다. 그 당시에 하루하루 사는 게 바쁠 뿐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살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나는 철학적인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런 철학적인 이유가 뭐 그리 중요한가 싶습니다. 그저 삶의 이유를 꼭 두고 살아가기보다는 죽지 않고 살아가면서 없는 의미도 만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사는 게 무기력하고 의미 없다는 이유로 죽음을 택하는 게 정말 부질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같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을 한심하게 봐오던 저를 완전히 바꿔준 건 온전히 다 제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제게는 슬아의 딸 하나, 둘째 아들, 막내 아들 이렇게 세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는 워낙에 태어날 때부터 똘똘하고 머리 좋다는 칭찬을 들으며 자라온 아이였어요. 그래서 기대도 크지 않았으나 기대 이상으로 맞이 노릇을 톡톡히 하곤 했습니다. 와, 우리 첫째 딸은 진짜 천재인가 봐. 공부 잘하는 것까지도 이 아비가 바라지도 않았는데 세상에나. 웬만한 남자애들보다도 훨씬 낫네 나. 나는 우리 딸만 보면 배가 고프다가도 배가 부르다니까. 요새 딸 자랑으로 회사 출근만 하면 입이 다 아플 지경이야 내가. 어릴 때부터 공부해라, 가부해라 그런 거 일절 없었는데 뭐든 찾아서 잘하고 저를 닮아서인지 승부욕이 어마어마해서 지게 싫어하는 천성 때문에 더더욱이 뭐든 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나 그런 딸아이를 늘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리고 셋째인 막내 아들은 첫째 딸과는 달리 공부는 지독히도 못했습니다. 반에서 매번 꼴등을 했고 그렇다고 해서 주눅드는 아이도 아니었어요. 이놈의 새끼야, 너 이번에 또 꼴등이냐 이 녀석아? 잘하는 짓이다. 네 담임선생님이 뭐라 안 하시지? 그 담임선생님이
네 누나 담임이었었는데 아이 어떻게 형제가 일이 다르냐고 안 해? 어쩌려고 그래? 아이 너 못해도 중간에 들어야지. 아이 대학은 가야지. 안 그래? 에이, 엄마랑 아빠랑 매일 하는 말이 뭐야? 건강하게만 살아다오. 그거 아니야. 나 정말 건강해, 아빠. 이번에도 신체 검사했는데 나 완전 건강하대. 그리고 잘 봐봐. 꼴등인 건 맞는데 나 체육은 1등이야. 우리 선생님이 공부 진짜 조금만 노력해서 운동 쪽으로 생각해보라고 그랬어. 아,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성적은 안 좋아도 막내 놈은 늘 당당하고 성격이 밝고 쾌활했습니다. 제가 한 소리씩 건네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집안에 잘난 사람은 큰 누나 하나면 족하다나 뭐래나 장난에 치면서요. 그래도 막내고 아픈 것보다야 그렇게 당당하고 건강한 게 훨씬 보기 좋기는 하니 늘 웃어 넘기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10손가락 중에 안 아픈 손가락이 있고 유달리 아픈 손가락이 있듯 중간에 끼인 둘째 아들은 성격도 성적도 그 모든 것들이 첫째 막내와는 달랐습니다. 유달리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였어요. 어릴 때도 보면 첫째는 비염이 심하다고 꽃이라면 질색을 했었고 막내는 바로 꺾어다가 아내를 갖다 주는 아이였어요. 그렇담 둘째는 그 꺾인 꽃을 보면서 눈물을 짓는 아이였습니다. 꽃이 그렇게 꺾어지면 같이 있는 꽃들이 서운해. 그리고 아파. 꺾자마자 죽는 거야 걔는. 불쌍해. 그럴 때면 저는 산에 놈이 별거 아닌 걸로 눈물바람이냐면서 한 소리를 했었죠. 너무 나약해 보였고 딸아이보다도 더 여성스러워 보여서 걱정이 되었었으니까요. 너는 남자가 돼서는 뭐 이딴 걸로 울고 그래? 살면서 울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아깝게 눈물을 빼고 우느냔 말이야. 아이 또 안 그쳐? 또. 그럴 때면 둘째 아들은 제 말에 서운해서 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크면서 그 감수성을 숨기는 듯 했어요. 제 앞에서는 약한 소리도 하지 않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감춘 건지 몰랐어요. 그저 제 훈육으로 인해 달라지고 좋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아니었어요. 다른 형제들과도 둘째는 잘 어울리지 못했고 친구도 별로 없는 듯 보였습니다. 어릴 때 거의 집에만 있거나 책을 읽거나 집에 있던 큰 전축을 틀어서 라디오를 들으며 앉아있는 경우가 다반사였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저는 또 한 소리씩 내뱉었습니다. 제발 다른 남자아이들처럼 밖에 나가서 뛰어놀라고 왕따처럼 그러고 있지 말고 제발 사회성을 키우라고까지 말했어요. 제발 좀 나가서 뛰어놀던지 아이 좀 활동적인 걸 해. 이 집구석에 처박혀서는 사회 부적응자 마냥 그러고 있지 좀 말고 아이 니 또래 애들을 좀 봐라. 어떤 애가 너같이 그러고 있냐? 응?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고 시간 나면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래야지. 이 허구한 내 집구석에서 책만 보고 그러고 있으면서 공부라도 잘하면 말을 안 해요. 아이 공부도 치누나 발끝도 못 미치는 게 어디. 아유 답답해. 둘째 아들은 뭐 하나 뚜렷하게 해내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지레 겁을 먹고 내려놓는 걸 자주 했었어요. 어릴 때 조금만 재능이 있어도 아내가 전폭적으로 다 지원을 해줬었는데 흥미를 가지면 끝까지 하는 첫째나 그나마 잘하는 걸 발견해서 밀어주면 실력이 뛰어나진 못해도 완벽히 터득하는 막내와는 달리 뭘 시켜도 시큰둥하고 제대로 해내지도 못했습니다. 어느 날에는 둘째가 다니는 태권도 학원에서 전화가 한 번 왔었죠.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드님께서 도장을 안 나온 지 꽤 되어서요. 제가 며칠 전에는 도장에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태권도 도복 하나가 떨궈져 있길래 보니까 아드님 도복이었어요. 길거리에 도복도 다 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인적사항에 집 전화번호도 엉터리로 적어놓고 하는 수 없이 비상 연락망인 아버님 연락처로 이렇게 연락드렸습니다. 저희가 더는 맡아서 봐주지 못할 것 같아요. 평소에 수업도 잘 따라오지 못하고 도복 안에 책을 챙겨와서는 구석에서 책만 읽고
아이들과 이야기도 잘 안 섞여서 친한 친구들도 별로 없어요. 저희가 맞춰주기가 힘들어요. 태권도장보다는 다른 쪽으로 알아보심이. 그렇다고 해서 책을 읽는 모임이나 글을 쓰는 수업 쪽으로 추천을 해도 싫어하거나 책을 버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도저히 맞춰주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아내와 저는 그런 둘째 아들이 단지 숫기가 없어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걸 어려워해서 그런 것이라는 판단하에 중학생이 된 둘째만 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 다양한 수업들이 있고 제 형님이 아이 교육 때문에 미국에 있어서 그쪽에 맡기게 되었어요. 당연히 둘째 너무 싫다고 비행기 타기 전날에 도망도 가고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집에 처박혀서 책만 읽고 살고 싶다는 놈을 어떻게든 바꿔보고 싶었죠. 그래도 나름 그것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외국에서 대학 졸업까지 마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땐 못 알아볼 정도로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나 아내와 대화하는 것도 눈 한번 못 마주치고 말도 제대로 못하던 녀석이 공항에서 막 나와서 저와 아내를 안아주더라고요. 그리고는 눈을 분명히 맞춰보면서 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눈물이 다 날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둘째가 한국을 다시 들어오고 모든 게 다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의 딸아이는 똑똑했던 그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학교 선생님이 되었고 그저 말썽쟁이 같았던 막내는 고등학교 때 만난 체육 선생님께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안 돌아가는 머리 겨우 추스려 재수 끝에 겨우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체육 선생님을 하고 싶다면서 말이죠. 둘째는 한국에 들어와서 출판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죽어라 책만 파더니 아이 결국엔 책 만드는 일을 하는구나 니가. 이럴 줄 알았으면 왜 그렇게 책만 읽어댈 때 괜히 말려 썼나 싶어. 역시 사람은 뭐든 하나 잘하고 좋아하는 게 있다니까. 그렇게 말하는 제게 둘째 녀석은 알 수 없는 말들을 했습니다. 글쎄요. 전 그냥 제일 만만한 걸 선택한 것 같아요. 저는 좋아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나마 책은 집중하게 해줬고 저한테 시끄럽게 말하지도 않았고 책 읽을 때가 가장 속편했어요. 아버지도 몇 번씩 책 읽을 때 뭐라고 하시긴 하셨지만 심하게 말하시진 않으셨잖아요. 책 읽는 모습이 나쁜 모습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잘난 것도 하나 없고 잘하는 것도 하나 없는데 유일하게 버티기는 잘하는 것 같아요. 버티기는 누가 잡아당기거나 내치지 않는 이상은 계속 할 수 있으니까요. 외국에 오래 있다가 들어와서 한국말이 조금 어려운 건가 싶었어요. 그렇게 한 번씩 둘째는 제가 못 알아들을 듯한 말들만 들어 놓았습니다. 그냥 유별나다 정도만 생각했었어요. 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는 관심이 없었죠. 그러다 첫째 딸이 결혼을 하게 되었고 같은 선생님 일을 하는 사이였습니다. 첫째 딸 못지않게 똑똑했고 싹싹했으며 사회성이 아주 좋았습니다. 첫째 사위가 인사를 온 날에 저는 너무 기쁜 나머지 하지 말아야 할 말들도 늘어놓았어요. 우리 첫째 사위 말이야. 아이 너무 마음에 들어 내가. 자네가 우리 둘째 아지 그러나 예전부터 우리 둘째 아들이 그냥 내가 낳은 자식이 맞나 싶을 만큼 아이 쑥맥에다가 뭐 하나 올바르게 하는 게 없어서 내가 유학까지 보냈어. 아이 우리 집 형편에 말이야. 그 덕에 그나마 서만큼 사람 돼서 돌아왔지. 아이 그렇게라도 돈이라도 안 썼으면 저놈의 자식 지금쯤 아이고 상상도 하기 싫네. 아이 아마 방구석에 처박혀서 지 앞가림도 못하고 있었을걸. 그만큼 지금의 아들이 훨씬 나아졌고 사위가 그런 아들과는 달리 좋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날을 후회하는 것 중 하나였어요. 그렇게 제가 취한 나머지 주저리 떠들자 뒤늦게 아들 녀석이 한마디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제가 큰 누나처럼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막내처럼 퀴어하고 밝은 사람이 돼야 사람답게 사는 것처럼 이야기하세요. 제가 꼭 그 틀에 맞춰서 살아야 할 필요는 없어요. 남들이 보기에 사람들과 잘 못 어울리고 말주변이 없고 크게 성공을 못한다고 해서 꼭 인생 패배자인 것처럼 보시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요. 어릴 때부터 여리고 우는 거나 봤지? 제 아들이 그렇게 제게 따지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앞에 사이도 있고 하니 저도 모르게 그렇게 따지는 아들의 머리통을 후려쳐 버렸습니다. 예, 이놈 봐봐 이놈. 아이 내가 너를 얼마나 신경 써서 키웠는데 한다는 말이 고작 네 아비 지적질이냐. 그래, 네가 오죽 못났으면 내가 그렇게까지 했겠어. 오죽 사람답게 못 살 것 같으니 아이 걱정이 돼서 그랬다 내가. 아 왜? 그 후에는 제가 너무 취해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다른 자식들과 사이가 말리고 둘째가 방으로 들어갔다 했습니다. 제가 큰 소리를 자주 하는 사람도 아니고 둘째 녀석도 그런 저를 잘 알고 있으니 그저 단순한 말다툼 정도로 여기겠지 했어요. 그렇게 잊혀가는 듯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걱정과는 달리 아무도 안 만나고 소통이 없는 듯 보였는데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눈치를 챘고 몇 번씩 캠으로 알아냈다고 말해주었어요. 나도 당신같이 얼마나 걱정을 했다고. 둘째가 어디 여자 손이나 한번 잡아봤을까? 누굴 사귀어는 봤을까 싶었는데 녀석이 아무렴 그래도 남자는 남자야. 알고 보니까 미국에 큰형님네 있을 때부터 만나는 여자가 있었대. 아까 형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미국 와서 얼마 안 돼서 계속 붙어 다니는 예쁜 한국 여학생이 있었다는데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우리 둘째 아들 또 총각 들 일은 없겠어. 둘째 한국 들어오고 2년 뒤에 딸아 들어왔대. 그게 뭔 소리겠어? 계속 만나오면서 진지한 관계라는 거지. 저만큼이나 아내가 정말 좋아했습니다. 둘째 아래로 막내가 사고를 치면서 먼저 결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둘째는 저와 아내가 거의 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커녕 주말에도 밖에 잘 안 나가는 듯 했고 누구랑 연락하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렇다고 둘째 성격상 맞선이나 소개팅 같은 걸 할 위인도 못 되니 그냥 두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아내가 막 눈치를 챘을 무렵에 둘째 녀석이 아버지, 제가 결혼할 사람이 있어요. 조만간 소개해드릴게요. 참으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었는데 둘째 아들은 무덤덤하게 더 심하게 말하면 어쩔 수 없다는 듯한 말투로 제게 말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너무 기뻤죠. 사실 그 어떤 며느리감을 데려와도 상관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둘째 아들은 치워버리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셋째와 마찬가지로 아이가 먼저 생긴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굳이 아는 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첫 인상부터 특별했습니다. 꼭 여자로 태어난 둘째 아들 같았어요. 매우 조용조용했고 숫기가 없었으며 저와 아내가 묻는 질문에도 쉽게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래서들 천생연분이라 하는구나 싶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둘째와 며느리가 유일하게 다른 점이 하나 있었죠. 둘째는 모든 자기 중심적인 면이 있는데 며느리는 숫기 없고 조용한 가운데 아내와 제가 어떤 모습이든 며느리로 인해 불편한 건 없을지를 계속 살폈습니다. 한마디로 존중을 지속적으로 해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긴장하는 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 얼어붙어 있던 며느리도 저와 아내에게 웃음 지어 보이기도 하고 조금씩 풀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면모죠. 하지만 제 속으로 낳은 제 아들일지언정 둘째 아들은 내내 불편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나는 좀 신기했다. 어떻게 둘째 좋다는 여자가 다 있지 하고 말이야. 난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막내랑은 편했거든. 그런데 둘째랑은 이상하게 너무 안 맞는 느낌? 내가 누나인데 누나가 아니라 그냥 남 같은 느낌이랄까. 가족이면 그냥 자연스럽게 가족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둘째 보고 알았잖아. 가족도 결국엔 관계이고 노력이 필요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구나 하고 말이야. 둘째가 딱 그래. 내가 지금 학생들 가르치면서 느끼는 게 노력이 필요한 애들이 많은데 정작 그 애들은 그 노력도 싫어해. 그럼 포기해야 하느냐? 그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노력해줘야 돼. 그 방법밖에 없어. 결국 세상은 모두가 같이 살아야 되는 거잖아. 계속 혼자 둘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둘째한테는 옆에서 노력해줄 사람이 나타난 거다, 이거지. 얼마나 다행이야. 저런 애도 연애하고 결혼을 다 하고 말이지. 그래도 형제들끼리는 격없이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그것 또한 제 착각이었더라고요. 돌이켜보면 아이들이 어릴 때 첫째랑 막내가 싸우는 건 봤는데 둘째가 다른 형제들과 어울리는 것도 못 봤지만 다투는 것도 한 번도 본 적 없었습니다. 그저 둘째 성격이 유순해서 그런 거라고 단순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던 거죠. 둘째 아이가 싫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가까운 가족일수록 더더욱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뭐가 어찌 되었던 결국엔 남들처럼 좋은 사람 만나서 남들처럼 평범하게 자기 가정 꾸리게 되었으니 그저 다행이다 싶기만 했어요. 둘째는 식을 올리고 집에서 마지막으로 독립을 해서 나갔습니다. 저나 아내나 정말 홀가분했어요. 드디어 우리 둘만 남았구나. 자식들 모두 출가시켰구나 라는 생각에 뿌듯했지요. 알아서들 잘 살겠지 싶었습니다. 어차피 품 안의 자식이고 언제까지 부모로서 보듬어 줘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집에서 나가서 자기 가정을 꾸리면 거기까지 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 또한 자식에 따라 다름을 몰랐습니다. 다들 독립을 하고 집안 행사 외에는 별다른 연락이 없었는데 유독 둘째 아들에게는 연락이 자주 왔습니다. 출판사 일을 해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질문이 대부분이었고 인생관이나 철학적인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요새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게 어떤 거예요? 이 책이 되었던 신문이 되었던 뭐든지요. 나야 뭐 맨날 뉴스나 보지. 뉴스를 매일 봐야 날짜도 아는 것 같고 기억력 같은 거에도 좋은 것 같고 말이지. 그런데 뉴스 봐봤자 맨 한심한 놈들밖에 없어. 이 정신 상태가 썩어가지고는 오늘만 해도 뉴스에서 지들 마음대로 죽었다는 놈들이 대체 몇 명인 건지. 지들 그렇게 나중 부모 조금이라도 생각해서 봐라. 그딴 한심한 생각은 절대로 못하지. 한심한 것들. 아버지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궁금하거나 신경이 쓰이지는 않으세요? 무슨 일이든 왜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사람이 죽음까지 결심하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린대요. 얼마 전에 막 기사에 났던 사람은 자신의 자살을 15년이나 기다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처럼 그냥 홧김에는 아닐 거예요. 그들만의 고충이 있었겠죠. 제가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한심하다 말하자 둘째는 뭔가 제 말에 발끈한 듯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그 말들이 그저 토론 정도 수준이로고만 판단했습니다. 둘째 녀석이 워낙 엉뚱도 하고 하는 일이 책을 다루니 그런 걸 묻는 것이라고 여겼으니까요. 그 후에도 둘째 아들은 여러 번 인터뷰식으로 제게 질문을 했고 저는 그저 여과 없이 솔직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사색적인 둘째 아들이 자신의 방식으로 제게 다가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째를 낳고 키우고 어느 정도 대화가 될 시점부터는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 자식이고 어려운 자식이긴 하지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상받기 위한 둘째의 노력인 줄 알았죠. 그러던 어느 날 둘째가 자신의 책을 써보고 싶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원래부터 어느 집단, 조직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 맞지 않았는데 이렇게 사는 게 맞다는 주변의 권유에 여태 끌려온 것뿐이라면서 말이죠. 이제는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는 말을 제게 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한 직장을 20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중이었고 그건 둘째 아들이 뭐 하나 오래 해온 것을 본 것이 지금 다니고 있는 출판사뿐이었던지라 들어주기보다는 호통을 쳤습니다. 그저 허황된 꿈에 가득해서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면서요. 아버지, 저도 하고 싶은 거 해봐야죠.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건데 제가 지금 사는 인생이 끝없이 지루하고
그저 매일매일 일상이 미치도록 지겹고 저랑 맞지 않아서 내내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뭘 하고 싶은지요. 그런데 그게 지금에서야 생각이 난 거예요. 꿈이라는 게 꼭 어릴 때 청춘에 생각나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요, 아버지. 너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너 진짜 결혼하면 좀 정신 차릴까 싶었는데 여태 그렇게 뜬구름만 잡고 살고 있어 어째? 정신 좀 차려라 자식아. 네가 우리 아들이고 어린 자식일 때나 그런 것들 받아주고 감싸줄 수 있는 거지. 너 지금 책임져야 할 아내도 있고 아들도 있지 않냐? 그런 꿈을 꿀 때가 아니라 미래를 그려야 돼 이 자식아. 네가 지금 꿈꾸는 걸 망상이라고 하는 거야. 철딱솜이 없고 무책임한 거라고. 이제 아들도 더 크면 숨만 쉬어도 돈이 술술 나갈 거야. 허튼 짓 할 생각 말고 지금 회사 충실히 다녀. 한심한 놈아. 그만두기만 해봐. 그때부터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모르는 놈이여. 저는 당연히 둘째가 한심한 결정을 한 것 같아서 말렸습니다. 좋게 말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심하게 말했죠. 그 일이 있고 며칠간은 둘째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허튼 생각 안 하겠지. 내 말대로 마음을 굳혔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들려온 둘째 아들의 소식은 저를 비롯해 저희 가족 모두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이상했습니다. 둘째의 부재 중 연락이 찍혀 있었고 출근하는 길에 연락해 봐야겠다 생각했죠. 그러다 뒤늦게 생각이나 전화를 거니 바람 소리가 많이 났습니다. 출근해서 출판사에 있어야 할 녀석이 왜 밖에 나와 있느냐고 한 소리를 또 했죠. 그러자 둘째는 마지막으로 급하게 여행을 온 거라 말했습니다. 오늘이 월요일인데 무슨 말도 안 되게 여행이야. 월차라도 낸 거야. 답답해서 나왔어요, 아버지. 아버지, 저는 더는 안 되겠어요. 사는 게 힘들고 버겁고 그래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기쁜 날이 없어요. 저는 삶이 너무 고단해요. 너 정말 언제 정신 차릴 거냐? 네가 뭔 고생을 하고 살았다고 그렇게 힘들대. 나도 살고 있고 네 엄마도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니까짓 게 왜? 나랑 네 엄마가 개고생해서 니들 먹여 살렸지 키웠지. 니 본듯하게 가르쳐서 가정도 이루고 지원해주고 다 해줬지. 그런데 고단해. 힘들어. 아주 팔자 편한 소리를 하고 있구나. 너는 정신이나 좀 차리고 니 제대로 좀 살아. 한심한 놈 같으니라고. 제 말에 둘째는 역시 그렇게 말하실 줄 알았다면서 웃었고 저는 그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별일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러다 결국 일이 터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들과 그렇게 전화를 끊고 그날 오후쯤 일하고 있던 도중에 연락을 받았고 둘째 며느리의 다급한 말, 울음소리, 그리고 둘째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버님, 그이가 바닷가에서 발견되었대요. 그이가 편지 한 장 안 남기고 죽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꼭 둘째 아들이 죽을 줄 알았던 것처럼 저는 빠르게 짐을 챙겨 둘째 며느리가 알려준 병원으로 향했어요. 참 허무했습니다. 둘째와 지난날 보낸 시간들이 참 많았는데 보내는 건 정말 한순간이구나. 인생이 뭐 그리 고단했다고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걸까 이해도 되지 않았고 허탈함과 답답함 뿐이었습니다. 먼저 와 있던 아내와 첫째, 막내 또한 아무 말 없이 죽은 둘째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경찰 두 분이 제게 다가와 물었어요. 저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기록이 있다면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 말입니다. 저도 모르게 그 순간에 손이 벌벌 떨리더군요. 마지막으로 통화하시는 게 아버님이시고 최근에 통화를 자주 하셨더라고요. 한 번 통화할 때마다 20분 이상씩 하셨었는데 평소에 고인이 무슨 말씀을 하시던가요? 주변에 원한에 살 만한 사람이 있다거나 따로 빚을 졌다 하거나 한 그런 것들이요. 아직 자살로 결론이 진 건 아니고 조금 더 수사를 해야 해서
아버님 말씀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말씀들 나누셨어요? 그때 그 경찰의 눈빛, 말투에 저도 모르게 얼어버렸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별건 아니었습니다. 이 새로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상의를 했고 이 본인이 일하는 출판사에서 인터뷰 같은 게 필요하다면서 몇 가지 저에게 묻는 형식도 있었고요. 뭐 아니면 사적인 앙부 정도였고요. 고인이 다니던 회사를 관둔 지 한참 되셨대요. 아내분도 모르고 계셨다고. 직장에 연락해보니까 2달가량 되었다고 하네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 앞에 아비로서 제가 하는 것이라고는 그저 분노와 한탄뿐이었습니다. 슬퍼하기보다는 죽은 아들을 원망할 뿐이었지요. 죽음을 선택하는 것만큼 한심한 노릇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멍청한 자식. 내가 그렇게 약해 빠진 상태로 살지 말라고 끝없이 말했었는데 어떻게 내 자식이 이럴 수가 있어. 한심한 자식. 죽은 아들 앞에서 아무리 외친 듯 무슨 소용이 있겠냐마는 죽은 아들의 표정은 제가 여태 봐온 그 어떤 표정보다도 평온해 보였습니다. 꼭 모든 근심 걱정들을 모두 털어버렸다는 듯한 평안함이 보이는 얼굴이었지요. 둘째 아들이 자살임을 경찰 측에서 정확히 확인한 후에야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부검까지도 다 해보았지만 그 어떤 현이점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아들을 보내고 남겨진 며느리와 손주를 보는데 그야말로 둘째 아들이 한없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자기 새끼를 두고 그런 멍청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건지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았고 계속해서 슬픔보다는 분노만 차올랐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 때문인지 저를 비롯해 모든 가족들의 슬픔보다는 당혹스러움이 먼저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서야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아가, 너는 알지 않았냐? 왜 그 녀석이 그런 선택을 한 건지. 예전부터 어떤 낌새 같은 거 없었냐? 뭐 살기가 힘들다거나 죽고 싶다거나 그런 거 말이야. 그런 게 있었다면 저도 아버님처럼 이렇게 당황스럽지는 않을 거예요. 전혀 없었어요. 죽던 그날도 다른 때처럼 회사 잘 다녀오겠다고 집을 나섰고 아이를 안아주면서 웃기까지 했었어요. 그 어떤 기미도 없었어요. 그이 부검 제가 동의했잖아요. 저도 답답해요. 아무리 그이가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한들 저희 길거리 나앉을 것도 아니고 저한테 이야기했으면 미리 조금이라도 티를 냈으면 용기 북돋아주고 잘했다고 했을 거예요. 그 사람 아버님이나 어머님 다른 가족들보다도 제가 제일 잘 알아요. 그 사람 겁이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가 지켜줘야겠다. 이 사람은 나 아니면 안 되겠다. 그 생각부터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약한 사람이 죽을 생각? 그럼 최근이 문제가 아니란 소리라고요. 저야말로 아버님께 묻고 싶어요. 그 사람 이럴 거 정말 모르셨어요? 마지막 통화가 아버님이셨잖아요. 정말 별다른 이야기 없었나요? 말씀해 주세요. 작은 거라도 전 들으면 알 수 있어요. 그이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한 건지요. 며느리의 다그침에 저도 모르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쩌면 아들의 죽음을 며느리 탓으로 돌리려 했던 것 같습니다. 나랑은 별말 없었다. 나한테 별일은 없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늘 하는 일상 대화뿐이 하지 않았어. 별다른 특별한 게 전혀 없었다. 나도 며느리 너처럼 아무것도 몰랐어. 다를 것 하나 없었다. 그리고 죽기로 작정한 아이 마음을 우리가 뭘 어찌 알겠냐. 모르고 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죽은 그 놈이 어리석은 놈일 뿐이야. 뭐가 되었든 살아야지. 살아서 막힌 걸 뚫어야지. 왜 지가 죽어버려. 한심한 놈.
난 내 아들 그렇게 안 키웠다. 이 약해 빠진 놈. 저는 끝끝내 며느리에게 아들이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제게 의견을 물어섰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을 경솔한 선택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급급했죠. 둘째 아들을 보내고 안 그런 척 의연한 척 살긴 했지만 거의 정신을 놓고 살았습니다. 자식들 중 가장 추억이 없는 녀석인 줄 알았는데 참 잔인하게도 둘째 아들이 죽기 전까지 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유독 많이 나누어서인지 다른 가족들보다도 제 뇌리에 가장 많은 기억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녀석이 일부러 날 가장 힘들게 하려고 그랬던 걸까 싶었어요. 가장 가까울 것 같은 며느리와는 죽기 한 달 전부터 유달리 말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한 번씩 멍하게 창밖을 바라보기도 하고 날짜 개념도 없었다고 말이에요. 꼭 남은 정을 다 떼내려는 사람처럼 화를 내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아버님도 아시겠지만 그 사람 누가 이유 없이 시비 걸어도 화 안 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기 몇 달 전부터 달랐어요. 제가 아이 밥 먹이던 때였는데 아이가 또 밥 투정을 하기에 좀 화가 나서 한 소리 하고 있었거든요. 숟가락 하나 제대로 못 들어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일단 작은 거 하나부터 못해서야 아무 쓸모없는 사람 되는 거라고 화가 잔뜩 쌓여서 고함을 쳤어요. 다른 때였으면 제가 힘든 거 아니까 그이가 아이 데려다가 밥을 먹였을 텐데 저한테 크게 화를 냈어요. 그까짓 거 못해도 괜찮다고, 아무것도 못해도 사는데 지장 없다고, 그저 건강하게 자라기만 바라고 아이에게 부담 주지 말라고 말이죠. 이상했어요. 그리고 그 일로 남편과 다퉈서 몇 날 며칠 대화도 안 했고요. 그 일뿐만이 아니라 대화하면서 사사건건 트집이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말 조심하라고 별것 아닌 말도 상처받는 사람 분명 있다고요. 그이가 죽기 2주일 전쯤에 전 이혼까지도 생각했어요. 이렇게까지 하는 건 분명 이 사람이 다른 여자가 있는 거다, 아니면 나랑 그만 살고 싶은 거다 하고 말이죠. 그렇게 온갖 정 다 떼더니 아니나 다를까 차라리 바람을 피우지, 차라리 도박하고 빚을 지지, 차라리 날 때리지. 둘째 며느리는 말을 다 잊지 못하고 물어버렸습니다. 너도 그 녀석처럼 이 멍청한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이야 아직 시기가 이럴지 모르겠다만 둘째, 너 아직 젊지 않냐. 마음 정리되는 대로 다른 사람 만나보도록 해. 만약 아이가 신경 쓰인다면 우리가 맡아 키우마. 그렇다고 친권을 달라는 소리는 아니야. 네가 내 아들 때문에 긴 인생을 허투루 안 살았음 싶다. 아이, 네 인생 찾아야지. 너도 아직 젊으니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 새로 시작할 수 있지 않냐. 부담 주는 거 아니니 잘 생각해보렴. 이 죽을 사람 붙들고 살면 무엇해. 다 부질없고 이 좋을 거 하나 없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둘째 며느리는 다시 일을 시작하고 간간히 저와 아내에게 아이를 맡기곤 했습니다. 저는 둘째 며느리가 재혼이라도 빨리 하길 바랬어요. 둘째 아들과 결혼 생활이 길지 않았고 빨리 마음 정리를 해서 다른 더 좋은 사람을 만나 건강한 마음으로 살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첫째 딸이 둘째 장례식 이후 오랜만에 집에 찾아왔어요. 아내와 이런저런 결혼 생활 이야기를 털어놓다가 불현듯 둘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둘째 그렇게 가고 나 매일매일 생각했다. 혹시 나 때문에 그랬을까? 내가 너무 매정했을까 하고 말이야. 그래도 큰 누나인데 나한테 의지 한번 할 법도 한데 둘째가 그런 게 없었거든. 내가 늘 공부에 매달려 사느라 둘째도 그렇고 막내한테도 신경 못 써줬지만 그래도 막내는 한 번씩 억지라도 부렸었거든. 누나 뭐 해줘, 놀아줘, 밥 줘, 용돈 줘 하면서.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돌이켜봐도 둘째가 나한테 뭘 해달라 한 적이 있었나 기억을 뒤져보는데 없는 거야. 그러다가 어제 우리 애가
엄마 뭐해 하고 나한테 묻는데 딱 생각났어. 둘째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어. 막 시험 공부하던 때 나한테 누나 뭐 하냐고. 그때 내가 바빠, 시간 없어. 그런 대답이 아니라 온갖 짜증 다 내면서 너까지 왜 그래? 이랬던 것 같아. 그때 그 말에 풀 죽어서 내 방문 닫고 가던 둘째가 자꾸 내 꿈에 나와. 많이 서운했나 봐. 나 때문이었으면 어쩌지 엄마? 그때 좀 더 다정할 걸 하는 후회들이 자꾸만 생각이 나. 게다가 내가 아이들한테 심적으로 힘들면 나한테 제일 먼저 손을 뻗으라 하는데 난 바로 아랫동생이 내밀었을지도 모를 손을 못 잡았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럴 수 있을까 싶어. 너무 힘들어 요즘. 가족들은 하나둘씩 둘째의 죽음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래 누나. 어릴 때 둘째 형이 나한테 내가 숙제 못 풀고 있으니까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둘째 형도 모를 거라고 큰 누나 오면 물어볼 거라고 막 무시했었거든. 돌이켜보면 그때 형이 나한테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걸어줬었어. 원래 형이 우리한테 먼저 말 절대 안 걸었잖아. 그나마 아빠한테 자주 질문했지. 형이 아빠는 좋아했으니까. 저는 막내의 말에 허들짝 놀랐습니다. 단 한 번도 둘째가 제게 애정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원망을 했으면 했지 좋은 감정 하나 없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건 나만 둘째에게 거리를 두었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둘째가 죽기 전까지는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게 끝나는 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생에 그 사람의 정신이 육신이 없으니 무존재로 되는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지금 이 순간 제가 예전 기억을 돌이키듯 우리 가족 모두에게 죽은 둘째의 기억이 남아있었고 잊지 않으려고 애쓰는 둘째 며느리도 있었으니까요. 둘째 며느리는 둘째 아들이 죽은 이후부터 저희 집에 자주 들렀습니다. 들러서 둘째 아들이 어땠었다,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면서 푸념도 하고 험담을 늘어놓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랬어요. 며느리만의 이별 방법이라 여기고 처음에 뭐든지 다 들어주었습니다. 욕을 한다면 똑같이 욕을 해주었고 좋은 점을 끄집어내면 그런 면도 있구나 하며 들어주었고 운다면 눈물을 닦아주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둘째 며느리가 죽은 아들을 잊지 않고 붙잡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게다가 남은 가족들이 둘째 며느리의 이야기를 힘들어했습니다. 죽은 내 자식, 안타깝긴 하지만 벌써 우리 둘째 죽은 지도 2년이 넘었어. 이제 정리하고 새 인생 살아야지. 언제까지 저렇게 매달려 살려고 그러는지 정말. 둘째 며느리가 매일 저러니 첫째랑 막내가 집에 안 와. 오면 저 이야기 또 듣고 또 들어야 한다면서 괴롭다고. 좀 잊고 지내고 싶은데 괜히 죄책감 드는 것 같단 말이지. 쟤를 어쩌면 좋을까 모르겠네. 엊그제도 한참 앨범 뒤져가 보면서 이거 저거 물어보다가 갔어. 한번 그러고 다녀갈 때면 내 마음이 너무 안 좋아.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그만할까 싶어. 더는 힘들어. 그래서 마음을 먹고 둘째 며느리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이제 충분하니 그만 잊으라고요. 자꾸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잊으려고 노력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새 출발을 하라고 했어요. 죽은 제 아들 불쌍은 하지만 남은 사람은 남은 인생을 잘 살아야 하잖아요. 아가, 이제 그만하자 우리. 아이 우리 마음에서도 보내줘야 둘째가 마음 놓고 편히 가지. 그리고 아이 그놈 뭐가 그리 안쓰럽다고 그렇게까지 해. 그 못난 놈을. 앞으로 무슨 힘든 일이 있던지 이 참고 용기 내서 버틸 생각은 않고 아이 지 혼자 편한 방법 찾은 그놈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렇게까지 해주냔 말이야. 너는 그런 한심한 놈 있고 이 다른 사람 만나서 새 가정 꾸릴 생각이나 해라. 이제 집사람도 이 첫째도 막내도 그리고 나도 네가 꺼내는 둘째 이야기 더는 듣고 싶지가 않다.
아이 꼭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된 듯한 기분이 자꾸 들어. 남은 사람들은 남은 인생 거스를 것 없이 살아야 하는데 아가, 이 네가 자꾸 둘째 이야기를 끄집어내니 많이 힘들다. 안 그래도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 이 너만 싫지 않으면 좀 만나봤으면 해. 말 나온 김에 이번 주말은 어떠냐? 둘째를 보낸 지도 3년이 가까워 가고 있었어요. 그래도 손주가 아직 많이 어린지라 둘째 며느리가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새 출발하기를 정말 바랬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과 성격이 비슷한 며느리를 위해 제가 나서게 되었죠. 결국에는 그 주의 주말에 손자리 약속을 잡아버렸습니다. 당연히 며느리는 싫다고 했지만 반강제적인 결정이었죠. 어느 정도 떠밀려서 가다 보면 좋은 인연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주선해준 상대를 별말 없이 여러 번 만나기에 그래도 어느 정도 맞는 상대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보여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그러지 말았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어요. 둘째 며느리와 이어준 상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며칠째 연락이 되질 않는다고 말입니다. 이상하게 그때와 비슷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죽던 그날처럼 같은 느낌이 들었죠. 아내에게 둘째 며느리에게 물으니 안 그래도 어제 약속했다고 애를 맡기고는 안 데려가더라고. 나는 당신이 소개해준 사람 만나느라 그런 줄 알았지. 그럼 그 사람도 안 만나고 애만 맡기고 얘가 어딜 간 거야? 연락해보니까 회사도 안 갔다고 하더라고. 몸이 안 좋다면서 평가를 다 냈다고. 둘째 아가한테 연락도 안 되고 알만한 사람들은 다 딴소리라고. 한마디로 둘째 며느리가 아이를 맡기고 어딜 갔는지 사라진 겁니다. 이상한 예감에 저는 바로 둘째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도 집엔 둘째 며느리가 있는 듯 했어요. 크게 텔레비전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몇 번을 초인종을 눌렀지만 답이 없어서 아내가 챙겨준 카드키로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을 켜두고 며느리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가 불러대면서 집안을 뒤지니 안방 안쪽에 있는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화들짝 놀라 안방에서 다시 나오며 밖에서 소리를 쳤죠. 아가, 나다. 씻고 있는 것 같은데 나 밖에 소파에 앉아있으마. 혹시나 아무도 없을 줄 알까봐 제 인기척을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는 제가 기다린 1시간 반 동안 물소리만 들릴 뿐 나오지 않았습니다. 뭔 일이 생겨도 크게 생겼다라는 직감이 들어서 바로 119에 신고를 했고 샤워실 안에 들어가 보니 둘째 며느리가 약을 많이 삼킨 듯 보였습니다. 구급대원분이 오시고 며느리는 병원에 실려갔어요. 병원 측에선 자살 기도를 한 것 같다고 다량의 약을 한 번에 다 넘겼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병원으로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담당 의사는 둘째 며느리가 오래간 잠을 못 잤던 것 같다고 했어요. 밀린 잠이라도 자는 것인지 며느리는 오래간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3일 정도 잠들었다가 깨어났고 사부인도 와 계셨어요. 둘째 며느리와 제 아들이 미국에 있을 때 만났던 터라 미국에서 외국인과 재혼을 하고 그곳에서 거주 중이던 사부인이 며느리 소식에 급히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사부인 또한 제가 그리 생각하듯 깨어난 며느리를 다그쳤습니다. 너 미쳤니? 책임감 없고 정신 나간 건 네 남편 하나로 족해야지. 네 새끼 혼자 두고 죽으려고 했어. 아무리 부부가 닮는다지만 하다 이딴 걸 닮아? 너도 정말 한심하다.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살고 애를 봐서라도 새 인생 시작하고 그래야지. 넌 아휴 깨어난 거 봤으면 됐어. 사부인은 그제야 안심을 하고 돌아가려는데 그때 둘째 며느리가 사부인을 향해 말했습니다. 엄마는 살고 죽고만 중요해?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지 한심한 사람 아니야. 무책임한 사람 아니야. 나도 그렇고 그저 아픈 사람들일 뿐이라고. 아프면 돌봐줘야지.
왜 아픈 사람한테 자꾸 강해지래? 왜 아파서 상처투성이인 사람한테 아직 다 낫지도 않았는데 왜 서둘러서 새 인생 시작하래? 손가락에 작은 흉터 하나만 나도 연고 바르고 밴드 붙이고 덧나서 다음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고도 상처가 남아. 하물며 난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어. 근데 왜 자꾸 다들 잊으래? 이별하는 것도 나아지는 것도 혼자서는 못해. 나이 들었고 어른이어도 10살 어린애처럼 힘든 건 마찬가지야. 다들 비난만 했지 어디 보듬어 줄 생각은 하셨어요? 몰랐는데 알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갔는지. 이렇게 가족들이 많은데 이 가족들만 모아도 귀가 10개가 넘는데 그 사람 그렇게 힘들어할 때 다들 뭐들 하셨어요? 단 한 번이라도 들어주고 감싸준 적들 있으세요? 며느리의 말이 그제야 제 가슴을 마구 파고들었습니다. 매일 책만 읽던 둘째 아들이 한 번은 책 글귀 하나를 제게 알려준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 이 책에 보면 의존하는 대상이 늘어날 때 사람은 더욱더 자립한대요. 용감한 위인들, 대단한 사람들 주변엔 수없이 많은 의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다그치고 혼내고 밟아벗겨 세상에 내놓을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의존이 필요하고 아주 많은 의존이 필요한 아이라면 죽지 않을 때까지 의지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는 게 맞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한심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택한 사람들이 적어도 혼잣말로 떠들어댈 시간을 안 만들어주는 것. 죽게 만든 그 고인의 주변인들이 한심하고 무책임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심하고 무책임한 아비였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미안하다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아가. 내가 정말 몰라도 너무 몰랐어. 그 녀석이 나한테 수없이 도와달라고 소리쳤는데 어떨 때는 매달리기도 했는데 내가 너무 몰랐다. 아비가 돼서는 모자란 놈이라고 부족한 놈이라고 혼만 냈지. 정작 내 새끼 속 하나 알려고 하지 않았어. 미안하다. 내가 다 이렇게 만든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 녀석이 죽기 전에 나한테 인생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했다. 그런데 그런 녀석한테 내가 한심하다고 했어. 가장이 돼서 그것도 못한다고 한참을 혼냈다 내가. 내가 죽인 거야. 내 탓이다. 며느리는 제 탓을 하기보다는 우는 절 안아주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 아버님을 가장 자랑스러워했어요. 인생의 롤모델이라고 자부심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아버님께 사과받고 싶지 않아요. 그런 거 아닐 거예요. 그 사람이 아버님 때문에 살았음 살았지 죽음을 택하진 않았을 거예요. 둘째 아들이 죽고 5년쯤 지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직장 생활 내내 힘들어했고 어울리지 못하니 따돌림이 있었다고요. 감옥같이 느꼈던 직장을 참으며 버티다 모든 걸 놓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보낸 지도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들이 죽었을 때 흘리지 않았던 눈물을 저는 여태 흘리고 있습니다. 어릴 때 기억들, 저의 말과 행동에 대한 후회들, 그리고 제게 책을 선물했던 아들이 그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 사랑하는 아버지께 라는 그 한 구절에 오늘도 눈이 졌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